안녕하세요. 저는 47살의 남성이며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집을 떠돌면서 살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넌 다른 복은 다 없어도 처복은 타고났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결혼한 아내는 헌신적으로 제 뒷바라지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고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죠. 덕분에 별 볼 일 없던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 연희를 출산하고 얼마 안 가서 췌장암 3기 확진을 받게 되었고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남겨진 시간 동안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했죠. 내 보험 증서랑 통장, 그리고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우리 딸 연희 줘. 작게 만들어서 미리 주지 말고 세공비며 뭐며 빼고 나면 점점 줄기만 하고 나중에 애물단지 되니까. 차라리 나중에 크면 그대로 걸게 해줘야 해. 알았지? 그리고 당신 재혼 말이야. 그만해. 왜 벌써부터 그래?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나중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 여보.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으며 이어 말하더군요. 난 당신이 꼭 재혼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이고 우리 딸이 엄마 사랑 받으며 자랐으면 하거든. 구김살 없이 그리 자라길 바래. 당신도 호래비 티 안 났으면 하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진심으로 재혼 꼭 해야 해? 응? 진짜 왜 그래, 속상하게. 울지 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아서 참 재밌었어. 그거면 되는 거야. 당신도 남은 시간 재밌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 대신 나보다 조금만 덜 예쁜 사람 만나? 조금 덜 착하고 덜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야지 아주 가끔씩 내 생각을 할 테니까. 약속? 숨이 턱턱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 제발. 우리 딸 연희 잘 부탁해. 얼른 약속해. 조금만 슬퍼하고 바로 재혼하기로. 그게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아내가 죽은 뒤에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 딱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너무 어린 딸이 있었기에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도 없다는 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밤새 울고도 싶고 술에 취해서 목 놓아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우는 아이를 달래고 밥 먹이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슬펐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유언도 있었고 유독 외로움을 잘 타는 제 딸에게 엄마가 되어줬으면 했죠. 상대는 딸이 다니고 있던 유치원 교사였어요. 거의 매번 늦은 야근으로 인해서 아이를 늦게 하원시켰던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던 분이었죠. 한 번은 그분이 저희 딸을 본인 집에서 재우고 있다고 해서 주소를 받아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환히 웃으며 말했죠. 와서 좀 들어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집밥 거의 못 드시는 거 맞죠?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긴 한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음만 받고 얼른 연희만 깨워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한 건 나중에 따로 약속한 선물이라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만. 그냥 드세요. 연희도 먹고 금방 잠든 거예요. 연희가 잠들기 전에 아빠도 꼭 같이 먹었으면 했고요. 그러니까 얼른요. 엄청 시간 오래 걸렸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갈비찜에 해물탕에 나물, 전, 불고기, 계란말이까지 상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그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꼭 광고에 나오는 꾸며진 음식처럼 느껴졌죠.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이기도 했고 맛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다 비우고 과일에 차까지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게 됐죠.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었다고 하더군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이렇게 덧붙였죠. 사실 저 엄청 오늘 행복했어요. 폭력이 있는 사람이랑 살다 보니 이런 음식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늘 긴장한 상태로 꾸역꾸역 빨리 먹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니까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밥상이니까 다 식어버린 국에 찌개만 덩그러니 놓고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예쁜 그릇도 깨질 수 있으니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올렸고. 아,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말인데, 연희 아버님,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밥상 매일 차려드리고 싶고 연희도 너무 좋아서요. 꼭 제 딸 했으면 좋겠고. 저는 마시고 있던 차를 뿜었습니다. 컥컥 기침을 하며 되물었고요. 네? 전 연희 아버님 좋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쭉 이런 식사를 함께하고 싶었고요. 연희한테도 매번 이렇게 밥 먹이고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애초에 이성적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 딸이 그 사람을 엄마처럼 따르고 제게 워낙 적극적이었기에 고백을 받은 후 1년 만에 재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확실히 처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내는 제 딸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저에게도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 불만이라면 너무 절약을 한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고요. 당신 옷이 왜 그래? 뒤에 구멍 났어. 알아? 한 10년 입었나?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옷이 난 편하고 좋아서. 하나 사지 그래.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남편 대기업 다녀. 에이, 그래도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옷에다가 왜 써? 그리고 난 이제 유치원도 그만뒀잖아. 전업주부가 됐으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이렇게 알뜰살뜰 저축하고 모아서 나중에 우리 연희 시집 가면 집 한 채 해줄 거야. 난 그거면 충분해. 아이, 그래도 좀 사자. 같이 가줘? 이미 다녀왔지. 당신이랑 올 연희 옷은 샀어. 백화점에서 마침 세일하길래. 비싼 건 안 돼. 그래도 최대한 좋은 걸로 샀으니 한번 입어봐.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나한테 꼭 말해주고. 일부러 작은 거 입지 말라고. 알았어? 그냥 당신이 밥을 매번 잘해주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야. 일단 그러지 말고 당신 건 먼저 사.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속상해. 왜 그렇게 본인한테 인색해? 제 말에 아내는 볼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곤 대답하더군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난 나한테 쓰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고치려고 노력은 할게. 뭐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 너무 안 쓰는 것도 안 좋아. 아내는 흔해 빠진 가방 하나 없어서 종이 가방을 덜렁거리며 들고 다녔고 낡은 옷을 수선해 입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받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본인보단 저나 딸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당장의 행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무척이나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분단위까지 쪼개어 생활하곤 했었어요. 가정주부였지만 그걸 마치 하나의 업무로 보는 사람처럼 진심을 다했죠. 제 주변 동료들은 그 부분을 특히나 부러워했습니다. 용호, 넌 제대로 복 받은 거야. 매일 12첩 이상으로 밥, 국, 반찬, 찌개까지 다 해주는 여자가 요즘 세상에 실존하긴 하냐? 더구나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다며?
난 돕고 싶은데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해. 자기 일이라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오늘 무슨 청소를 했고 시장은 이렇게 봤다. 뭐 그런 것도 쭉 나열해서 써서 보내고. 와, 대박. 우리 와이프는 나 퇴근하려고 하면 쭉 나열해서 내가 사올 목록 적어서 주잖아. 그래서 겨우겨우 시장까지 보고 들어가면 이건 대파고 저건 쪽파고 이건 비싸고 이건 잘못 샀고 눈을 어디에 뒀냐 정신이 있는 거냐 이런 말은 하긴 하지. 그 다음엔 독박육아라서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찌그러졌다는 소리 듣다가 잠든다. 그게 자장가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슬쩍 웃었죠. 그것도 사랑이야. 티격태격하면서도 재밌게 사는 거고. 야, 너처럼 대우받는 놈한테 들으면 비웃는 것보다 더 큰 상처거든? 티격태격 좋아하네. 너 시장 잘못 봐서 쪽파로 맞아봤어? 안 아픈데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아니 그리고 나 코 한 번 골았다가 자다가 베개로 코 맞았어. 아 그것도 메밀베개. 야 그거 생각보다 겁나 아파. 아니 가뜩이나 야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땐 어떤 걸로 맞을까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그만두고. 아우 내 인생. 아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러다 진짜 어디 하나 고장나서 멈출 것 같아. 아니냐? 솔직히 이게 말이 대기업이지 이 정도로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게 그건 동감한다.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지? 퇴근해서 얼른 집 가고 싶다. 제 말에 동료 직원은 눈을 흘기더군요. 내가 그런 의미로 말했어? 집에 들어가도 직장 상사 밑에서 업무하는 것 같은 내 앞에서 집 가고 싶다고? 너가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메밀베개로 너 때린다. 회사에 가져올까? 너도 코 맞아서 눈물 찔끔 흘리고 싶어? 에이 재수 없는 놈. 아니 재수 있는 놈. 솔직히 동료 말처럼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높은 연봉에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복지, 시설도 무척 좋았지만 그만큼 업무의 강도도 강했죠. 서로가 경쟁하며 적당히 눈치 보고 줄도 잘 서야 하니 매일이 스트레스였고요. 어떨 때는 정시 퇴근도 하고 여유가 있었지만 바쁠 때는 가족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아졌고 저는 그 고민을 아내와 함께 나누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편을 들어줬죠.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깝긴 하지. 하지만 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던 당신 편이야. 어차피 난 당신이 대기업에 다녀서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알지? 그럼 잘 알지. 그래도 아까운 것도 사실이지. 앞으로 더 고민해봐. 그리고 결정되면 언제든 말하고. 물론 반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이었죠.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너희 둘째도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애 둘 키우고 혼자서 벌어먹이려면 납작 엎드려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버텨야지.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낸다고 그만둔다고? 아니요 장모님. 그냥 고민만 하는 거죠. 고민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하는 소리겠지만 애초에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재수없는 일이지. 고민은 무슨 고민?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됐으면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고민도 삼키고 삼키다가 튀어나오는 게 고민이야. 생각난다고 막 내뱉으면 똥이랑 다를 게 뭔가. 앞으로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서 제대로 자리 잡을 생각해. 이때 저희 아내가 그런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둘째 태어나도 나랑 이 사람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괜히 부담 주지 마. 부담?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안 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서방 이렇게 돈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은 천처딸한테 잘하겠다고 아등바등 아껴서 살고 있는 거 내가 몰라? 근데 그런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그땐 여기서 더 이상 얼마나 더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엄마는 그 꼴은 못 본다. 알았어? 아내는 제게 자신의 엄마 말을 신경 꺼도 된다고 하지만 저 역시 장모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아끼고 있는 아내, 그리고 둘째를 계획 중이었기에 퇴직은 미뤄두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계획했던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이 태어나서 특히나 좋아하셨죠.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돌이 막 지났을 때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그 명단에 제가 포함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됐죠. 절망하긴 했지만 제가 일부러 그만둔 것도 아니니 너그러운 아내는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이전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잘릴 거라고? 그것도 조만간?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짓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회사라는 게 그래. 무슨 짓을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과잉 인력 감축을 통해 인건비 절감하려는 목적이 크니까. 이를테면 경영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나 가르쳐? 누가 그걸 물었어? 왜 그 빌어먹을 수단이 하필 당신이냐고 묻는 거잖아. 그건 나도 모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잘려? 남들은 잘만 다니는 회사를 왜? 내가 당신 회식도 안 하고 꼬박꼬박 집으로 귀가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더니 상사 비위도 못 맞추고 대충대충 하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은 건 둘째 낳기 전이지.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봤니? 안 그만둔다며. 뼈를 묻는다며. 이제 앞으로 어쩌라는 거야? 난 계획을 다 짜놨는데 거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못 견디는 성격인데 나들 어쩌라고. 내가 일부러 그만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퇴직금이랑 그간 모은 돈으로 장사나 한번 시작해보면. 왜 그 불확실한 것에 내가 미래를 걸어야 해? 장사를 하면 무조건 흥해? 무조건 대박이야?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하루 종일 책상에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보고서나 만들던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장사는 아무나 하니? 그리고 그 돈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건들 생각 마. 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융통성은 다른 곳에서 찾아. 난 그거 발휘 못해. 우린 가족이야. 당신은 딸 생각 안 해? 우리 아들은? 걔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으면서 장사한다는 말이 나와? 잘못되면 우린 끝이야. 왜 무조건 잘못될 거라고만 생각해? 최악의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해야 부모지.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간단해. 그 회사 다니면서 벌었던 만큼 벌어와. 그거면 나 더는 말 안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은 벌어오란 말이야. 무슨 일이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리라는 거 알잖아. 다시 취업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라고. 취업을 준비해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놀 생각도 하지 마. 다달이 들어오던 건 그대로 가지고 오란 뜻이야. 장사도 하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서 혼자 해보든가. 우리 가족 돈에서 아님 대출받아서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러면 난 당신이랑 못 살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혼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고? 양심이 있어? 욕해도 어쩔 수 없지만 당신도 양심이 좀 있어봐.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래? 나도 아등바등 살아.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쇼핑하고 놀러다녀? 아닌 거 알잖아. 난 오직 애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살았어. 집안일도 돈 받고 하는 사람처럼 매일 열심히 했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계획한 게 다 무너지게 생긴 부분은 책임지라는 말이야. 당신은 나보다 그놈의 계획이 우선이야? 누구에게나 선은 있어. 건드리면 안 될 영린이 있다고. 나한텐 계획이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놓은 계획이야. 둘째가 생기기 전이면 몰라도 생긴 이상 난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고. 그러니 애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겠어. 애 아빠답게 굴라고.
아내의 급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다니면서 벌던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강행군이었던 거예요. 초반엔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류도 넣고 면접도 봤지만 당장 들어가야 할 돈 때문에 몸으로 뛰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초반에 시작한 건 만만하게 봤던 택배 상하차였어요. 그저 내리고 옮기고 분류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 대신 배달 일을 시작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 무렵 코로나가 길어지며 배달 일은 성황이었습니다. 무척 고되고 힘들긴 해도 대기업 월급만큼 돈을 벌어갔고 아내는 제게 이전과 다름없이 잘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제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말이죠. 여보,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일하느라 너무 힘들지? 오늘 배달 많았어? 밥 줄까? 갈비찜 해뒀어.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푹 고아서 살살 녹는 갈비찜. 저는 서운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됐어, 생각 없어. 애들은 자? 여보, 내 눈 좀 보고 말해. 애들은 이미 재웠지. 그럼 나도 피곤하니 이만 들어갈게.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직도 많이 서운해? 그렇겠지. 알아. 나도 서운했을 거야. 내 고집 때문에 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만 보자. 원하면 우리가 그간 모은 통장도 보여줄게. 아마 이걸 보면 없던 기운도 날걸? 내 계획은 딱 5년 뒤에 끝나. 그러니까 힘내, 응? 저는 아내가 내민 통장을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죠. 언제 그렇게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꽤 큰 액수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서운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았고요. 5년? 계획이 끝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5년이면 이 집 대출금도 다 갚게 되고 또 애들도 어느 정도 크잖아. 그래서 5년으로 잡았어. 당신 은퇴 시기 말이야. 사실 내 계획으로 그때는 당신이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그만두라고 할 참이었다니까. 근데 그땐 너무 빨라져서 내가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5년만 참으면 당신 하고 싶은 장사도 하고 뭐든 하자, 응? 그런 생각이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나 그땐 배달 안 해도... 그럼 언제든 관둬도 뭐라고 안 할 거야. 백수로 거실에서 배 깔고 있어도 내가 삼시세끼 다 차려줄 거고. 그땐 나도 돈 벌면 되는 거지. 그리고 딱 그 시기가 우리 결혼 10주년이라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거든. 딱 5년만 버티자. 알았지?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대충 이해하고 넘기긴 했지만 계획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반발심도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아내는 바짝 고생해서 벌고 그 다음을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였어요.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할 때 벌어두고 나이 들어서 오순도순 여행 다니며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이 벌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이 움직였으니 그게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유행 시기를 한참 지나 뒤늦게 코로나에 걸린 거였죠. 접종도 모두 맞았고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아내는 엄청나게 화를 냈죠. 아니, 유행 다 지나고 이제 다들 괜찮아졌는데 왜 당신이 걸려? 나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라... 어디 갈 곳 없어? 설마 그 병균을 달고 우리 집에서 지낸다는 거 아니지? 애들도 있는데. 아니, 방법 없잖아. 내가 부모님이 계신 것도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네 가, 친구. 친구가 없어? 아프다는데 그 정도 받아줄 친구도 없냐고. 아이, 친구가 있지만 격리되는 거야. 다들 직장인이고 진짜 친한 애들은 다 부산에 있는 거 알잖아. 걔들도 출퇴근하는데 밥은 어쩌고. 그깟 거 굶어도 안 죽어. 여보,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아프고 싶어 아파? 일부러 걸렸어?
제 말에 아내는 한숨과 함께 짜증 섞인 어투로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옷방 치워둘 테니 거기서 격리해. 뭐? 거긴 화장실이 없잖아. 그럼 안방 거라도 쓰게? 난 어쩌라고? 난 걸려도 되니? 나 애들 엄마야. 내가 제일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걸리는 순간 우리 엄마, 우리 아들까지도 다 걸려. 큰애야 좀 커서 괜찮지만 아들은 아직 어리잖아. 그러다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소변은 페트병에 봐. 내가 치우면 그만이니까. 대변은 새벽에 나가서 아파트 공동 화장실 쓰고. 아이들 때문에 예민해졌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격리 후의 태도도 일관적이었죠.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나 그마저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한참 거실에서 떠들다가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애들을 모두 두고 나가는 바람에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까지 벌여야 했죠. 아직 어린 아들은 제가 격리돼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딸 연희가 대신 둘째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격리가 끝난 이후였어요. 아내가 대놓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애들은 어쩌고 나갈 준비를 해? 나 이제 배달 가야 하는데? 됐어. 그냥 오늘 쉬어. 당신 매번 피곤해했잖아. 이참에 푹 쉬라고. 코로나까지 걸렸을 때도 코까지 골면서 꿀잠 자던데 한번 해봤으니 백수짓도 어려울 거 없잖아. 비꼬는 말투로 말하기에 저도 인상을 썼습니다.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저번에도 그렇고 나 격리하는 동안도 설마 나 때문에 계획 어긋나서 그래? 돈 벌면 되잖아. 내가 쉰 만큼 더 번다고. 됐다고 했잖아. 말귀 못 알아쳐먹니?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애새끼들이나 돌봐. 내 계획은 내가 알아서 실행하겠다 이거야. 무능한 주제 쓸데없이 자존심만 있어서. 당신 진짜 미친 거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소리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는 당신은? 당신은 원래 배달이나 하던 인간이었니? 내가 한 번만 말할 거니까 똑바로 귀 열고 한 방에 알아들어. 난 무능한 것들이 싫어. 심지어 무능한데 게으른 건 답도 없고. 지금 당신이 딱 그래.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골골거리고. 나라면 코로나에 2번, 3번 걸렸어도 안 걸린 척 검사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일했을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어. 나 배달기사고. 잘났네. 배달기사의 정의까지 가지고 있으니. 아주 정의로워서 국가에서 상이라도 받을 수 있겠어. 정의가 밥 먹여주니? 돈이 쌀 사서 밥 먹여주는 거야. 당신은 그냥 쉬고 싶어서 아픈 핑계로 방구석에 박혀서 코나고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고.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이미 날 실망시켰고 내 계획을 어긋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난 내가 알아서 개척해 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수준에 맞게 애들이나 보면서 방구석에서 쭉 그 상태로 있어. 처음에는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앞서서 제게 화를 냈을 때도 숨겨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와 아이들만 남겨둔 상태로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장모님 말로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고 저는 찜찜한 기분에도 아내를 믿고 기다렸죠. 길다고 할 수는 없는 결혼 기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짧은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는 이전에 아내가 제게 잘했던 기억으로 모든 걸 참고 눌렀던 겁니다. 그 뒤에도 아내가 저만 보면 시비를 걸고 안 좋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조만간 있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그래서 제사라도 지내줄 생각이야? 투명인간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당신 화났구나. 나도 인정해.
저번에 막말한 거 내 명백한 실수 맞아. 계획이 어긋나면 난 좀 그래. 뭐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 아마 내가 전 남편한테 좀 맞고 살아 그런가 봐. 그 사람은 늘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해놓지 않으면 날 때리곤 했거든. 그래도 나 이젠 당신한테 일 강요할 생각 없어. 그건 확실해. 갑작스러운 전 남편 이야기에 좀 당황했죠. 매일 분 단위로 계획을 짜는 이유가 전 남편 때문이라는 건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집착하고 제게도 매일 일정을 보내고 또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증상이 있었구나. 한편으론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도 막말은 용서가 되지 않아 전 약간 비꼬는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또 다른 계획이라도 있나 봐? 나중에 차차 시간 내서 설명 제대로 해줄게. 그러지 말고 일단은 시부모님 제사부터 생각하자. 내가 음식이랑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근데 이전처럼 집에서 말고 직접 가는 건 어때? 매번 사람 써서 산소 정리하고 그랬잖아. 산소까지? 거리가 꽤 있는데 괜찮겠어? 당신 일한다고 들었는데 애들도 장거리는 힘들 거고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난 일하고 우리 엄마한테 애들 맡기려고. 나더러 혼자 다녀오라는 거야? 간 김에 산소도 좀 정리하고 피곤하면 거기서 하루, 아니 원하는 만큼 자고 그렇게 와. 부산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다시 오는 거 무리잖아. 내가 주말 내내 같이 보면 되니까 당신은 이참에 머리 좀 식혀. 친구들도 좀 보고. 어때? 친구들? 그래. 대기업 다닐 때도 바빠서 못 보고 배달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혼식에 온 친구들 대부분 부산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참에 겸사겸사 가면 좋지. 내가 돈 벌고 우리 엄마가 애들 보면 되는 거니까. 응? 내가 준비는 다 해줄게. 간만에 가서 내 험담해도 되고. 나도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그건 이해해 줄게. 다녀와서 다시 우리 이야기 해보자. 나야 그렇게 해도 된다면 하고 싶지. 당연히 해도 되지. 우리 남편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 올라오기 전에만 꼭 말해주고. 그럼 얼마나 걸리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솔직히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내였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습관이라니 저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제게 잘해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내는 만반의 준비를 해줬습니다. 기일에 맞춰서 음식도 만들었고 과일부터 술까지도 모두 준비해줬죠. 그래서 저는 호기롭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막 진입했을 때였어요. 그간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출발하는 당일에는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던 게 화근이었죠. 저도 모르게 운전 중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던 겁니다. 3초 정도 졸았던 것 같은데 순간 제 귀에 누군가 야! 하고 소리를 질러 퍼뜩 깨어났죠. 일단 놀란 맘을 진정시키며 근처에 있는 졸음 쉼터로 갔는데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착각이나 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더는 무리해서 가는 게 위험하다 판단한 저는 그곳에서 정차해 잠깐 눈을 붙였어요. 헌데 꿈속에 저희 부모님이 나타났죠. 엄마? 아빠? 저는 아주 천천히 부모님에게 다가갔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고 말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 자주 좀 나타나달라 말을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엉엉 울기만 했고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내가 산소 못 가서 그래? 나도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지금 가려고 갈 거라고. 안 돼 이놈아!
여길 어디라고 와? 썩 가!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술도 있는데? 담배도 사갈 거야.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고 곁에 있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아들아, 절대 오지 말고 집 지켜. 엄마 말 명심해. 연희 지켜야지. 연희? 연희한테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검지를 입술 위에 대고 아주 작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 들어가서 지켜. 명심해. 꿈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요란했는지 클락션까지 울리면서 발작하듯 일어났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희미하기만 했던 시야가 밝아지고 잠이 확 달아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부모님의 모습이었기에 차마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미신이라는 걸 믿지도 않았는데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다시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수키를 누른 뒤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섰죠. 발소리도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실 가득 음식 냄새가 풍겼고 현관에는 모르는 남자 구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내 안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가 있어야 할 아내가 말이죠. 폭력이 있는 사람이랑 살다 보니 이런 음식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늘 긴장한 상태로 꾸역꾸역 빨리 먹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니까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밥상이니까 다 식어버린 국에 찌개만 덩그러니 놓고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예쁜 유리그릇도 깨질 수 있으니 온통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올렸고. 아내는 이전에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군요. 뒤이어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아유, 저런.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남편분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건가요? 백수니까요. 제가 유일한 돈 버는 사람이니 놔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고 헤어지려고요. 그럼 절 놔줄 수 있을 거라나? 아우, 진짜 무능하고 무식한 인간이네요. 같은 남자로서 최악이고요. 여자 때리는 놈 치고 멀쩡한 놈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제 편 들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래서 저 그쪽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살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장담해요. 전 남편의 폭력, 당돌한 고백까지도 제게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알았죠.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가 절대로 폭력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 역시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 그 비슷한 걸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또한 집안을 살펴보니 저와 찍은 결혼사진, 제 신발과 아이들 신발, 그리고 장난감까지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자신이 혼자 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아내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진수성찬을 먹던 남자는 일어나서 저를 막아섰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별거 중인 상황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 잘못입니다. 비켜봐요. 그쪽이랑은 할 말 없습니다. 아니요. 저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직 아무 사이 아니고요. 그냥 식사 초대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아셨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오해 푸세요.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를. 오해는 그쪽이 했죠? 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시고 차라리 저랑 나가시죠. 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자 아내는 발빠르게 행동을 하더군요. 여보, 잘못됐어. 때리지 마. 나 진짜 아무 짓 안 했어.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당신 예전에도 이랬어? 그래서 전 남편이랑 이혼한 거야? 이제 알겠네. 이제 다 이해가 가.
폭력이니 플라스틱이니 여유로운 식사니 나한테도 그런 말 했잖아. 그리고 계획 어쩌고 그러면서 계획을 지키는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했고. 근데 난 당신을 때린 적이 없어. 아니, 난 누구도 때린 역사가 없고. 근데 날 폭력이나 행사하는 남편으로 만들어? 동정심 자극해서 또 재혼하게? 돈 벌 계획이라는 게 이거야? 부모님 산소 다녀오라고 음식 만들어준 이유가 이거냐고! 정말 당신이란 여잔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나한테 시비 걸고 막말한 이유도 그거지? 진짜 폭력 행사하게 만들려고. 맞아? 여보, 왜 무섭게 그래? 당신 이런 연기도 하는 거야? 안 때렸다고 할게. 미안해. 때린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쳤어. 진짜 미안, 여보. 아내는 덜덜 떨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정말이지 연기자 뺨치는 실력이었죠. 와, 이럼 진짜 속겠네. 그래,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당할 수밖에 없겠어. 근데 우리 가족 사진이랑 애들 장난감은 어디 숨겼어? 내가 한번 찾아볼까? 제가 찾으려는 신용을 하자 아내는 나가라며 돈을 주겠다면서 끝까지 아닌 척 잡아댔습니다. 남자 역시도 혼란스러워하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제게 말했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폭력을 행사했냐? 신발이라도 신고 들어왔냐? 욕이라도 했냐? 이러면서 방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컥 잠긴 문이 있었죠. 제가 격리되었던 옷방이었고요. 저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내는 저를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죠. 안 돼! 이러지 마! 여기 돈 없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정말 어디까지 할 거야? 경찰 부를까? 경찰 불러서 쫓아내야겠어? 제발 그만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고. 저리 비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밀어버렸고 남자는 제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제 아들과 딸이 그곳에서 나와 제게 안겼어요. 아빠! 연희야, 하유라! 너희들 할머니한테 간 거 아니었어? 제 물음에 어린 아들이 눈물을 터뜨렸고 이에 남자도 놀라고 아내는 체념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는 결혼사진, 애들 장난감, 제 신발까지 모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물었죠. 얼마나 오래 있었어? 여기 이러고 불 꺼진 이 방에 얼마나 있었어? 엄마가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격리해야 하는데 조용히 안 하면 다 옮겨서 아빠가 또 아플 거라고 그랬어. 입으로 바이러스 퍼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남자를 올려다봤고 남자의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봤습니다. 저희 둘 다 아내를 동시에 바라봤는데 아내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이씨, 뭐? 그래서 뭐 어쩌자고? 아, 그래, 거짓말 좀 했다. 그러게 작작 좀 빌빌거리지 그랬니? 짜증나게 말도 안 하고 들어와서 남의 계획을 다 망쳐놔. 아, 하여튼 도움 안 되는 새끼. 지금 말 다 했어? 이제까지 내가 당신한테 돈을 얼마나 가져다 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해? 설마 전 남편한테도 그랬어? 말해! 진실이 뭐야? 당신이란 여자 정체가 뭐냐고!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누나를 굴렸죠. 걔 사업 말아먹었어. 내주고 뭐고 다 해줬는데 이혼할 때 빚만 잔뜩 남겼다고. 당신이 그 더러운 기분을 알아? 그래서 나 살 길 좀 마련해놨어. 그게 나빠? 너랑도 이혼하게 될 걸 대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거라고. 조금만 수틀려도 회사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더 초조했고. 그러니 아끼고 알뜰하게 다 모았잖아. 이혼 대비? 결혼한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드니? 나름 내 살 궁리를 한 거야. 그게 왜 잘못인데? 물에 빠지면 주변에 뭐가 있던 짚고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야. 그게 설령 날 구하러 온 사람이라고 해도 밟고 올라가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난 정당해. 잘못 없다고. 잘못이지.
계획 10년 어쩌고 그런 것도 그럼. 그래, 결혼 10년이면 딱 절반 갈라갈 수 있으니 그래서 데뷔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그만둔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서 나도 안심했었는데, 근데 대기업에 쫓겨난 건 너야. 네가 날 더 불안하게 했다고. 안 그래도 쪽팔리게 배달이나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이 들어 골골거리기까지 하는 널 어떻게 믿어? 폭력? 그래, 아니야. 당신은 벌레도 못 죽이니 누굴 때리겠어. 근데 가난도 폭력이야. 무능도 죄라고, 죄. 알았니? 그러니 이혼해. 깔끔하게 갈라서자. 이혼하면 뭘 받을 건데? 너 나랑 10년 안 됐고 이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 아내는 제 말에 픽하고 비웃더니 낮게 크크거렸습니다. 이래서 남자 새끼들이란. 내가 너한테 왜 진실을 말해주는지 가늠이 안 되니? 알아봤자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말해준 거야. 영상에 당신이 나 밀쳐서 넘어진 부분만 제출하면 그만이거든. 애들 지키려고 문 막았는데 당신이 때렸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내가 늘 너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집안일 했던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겼고. 그게 왜 그렇겠어? 난 판사 앞에서 당신이 그간 나에게 가사 노동을 강제시켰고 매일 보고를 받게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애들 가둔 거? 그럼 미친 당신한테서 애들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당신은 끝이지. 야, 우리 애들도 다 봤고 이 사람도 봤어. 근데 뭐? 보면 뭐? 저 남자? 상관없어. 나 어떻게 꼬셔보려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랑 손잡았다고 할 거고. 애들이야 당신이 억지로 강요해서 저렇게 말한다고 말하면 끝이야. 법은 여자 편이야.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확실하니 절반은 못 받아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거고. 난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 나 아직 젊고 예뻐서 눈물만 좀 찍어내고 사연 몇 개 팔면 너 같은 호구 잡는 거 어려울까? 그간 주변에 당신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도 해놨고 어디 다칠 때마다 병원에서 진단서도 착착 발급받았고. 참고로 이 음성은 녹음 안 되게 해놔서 난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당신은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지. 어때? 이게 계획의 힘이야.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너 애 엄마면서 어쩜 그래? 애는 양육비, 내 노후 자금이거든? 매달 잘 챙겨줘. 알았지? 그것도 계획이었으니까. 내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절대로 못 줘.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애들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자가 어색하게 손을 들었죠. 근데 저기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아내는 눈이 커지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거짓말!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제가 이 상황에 왜 거짓말을 해요? 폭력 어쩌고 하기에 아까 남편분이 튀어나왔을 때 녹음기 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녹음이 다 됐는데 제 휴대폰에 녹음 다 했다고요. 내놔! 불법이야. 그거 불법이라고! 요즘 녹취 안 되는 거 몰라? 줘! 아내는 일어나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키가 훨씬 큰 남자는 손을 위로 올렸어요. 이에 아내는 남자를 핥히고 발로 차더니 분에 못 이겨 깨끗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찍어내고 자신의 계획이 다 끝나버렸다며 온몸을 떨었죠. 하나부터 10끝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아내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꼴이 얼마나 웃긴지 나라를 잃은 그런 표정이었죠. 남자는 제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정말 오해해서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제 휴대폰 번호를 받아갔죠. 자신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해도 되니 언제든 말만 하라면서요. 남자가 돌아가자 아내는 계획을 수정했는지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갑자기 아프니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매번 잘해줬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기 싫었어. 이게 다 전 남편 때문이야. 그 인간 망해서 정말 나 힘들었단 말이야. 그 기억이 폭행이란 단어 없는 거 아니야?
참 뻔뻔하다. 나한텐 최악의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하라더니 당신 계획에도 없는 실패를 해서 어째? 애들 볼모로 받을 양육비도 없고 폭행으로 몰아서 위자료도 못 듣고.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애들을 보면 더더욱 용서는 못하지. 당신처럼 끔찍한 사람이랑은 더는 살게 안 해. 그 잘난 계획에 나랑 우리 애들은 없어. 혼자서 먹고 살 계획이나 짜. 내가 능력 있는 변호사 다 고용해서 당신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니까. 나 이혼 못해. 이건 함정이야. 함정 수사 그거라고. 불법 녹취에 다 불법. 증거 인정 안 될 거야. 내가 확신해. 나도 다 알아. 어디서 들은 것은 있는지 아내는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었기에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즉, 남자가 저희 부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녹음 당시에 함께 이야기를 했고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어서 불법 녹취가 아니게 된 거죠. 심지어 남자는 흔쾌히 자신의 휴대폰까지 제출해줬고 저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주 일부만 받고 떨어져 나가야 했죠. 아내가 아이들을 방에 가둔 것 때문에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이혼 후 몇 년이 흐른 현재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아침엔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건 누군가의 빈자리를 구태여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히 다 존재한다고 해서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없고 한쪽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해도 조금씩 채워나가면 나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배우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수단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누군가는 저보다 더 빨리 깨닫고 상처받지 않길 바래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